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드라마의 연속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연 이야기 듣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도 그럴 게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사연에 지지 않을 정도의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기고했던 여정에 얼마 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는 거겠네요. 전 현재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술국을 주 메뉴로 판매하고 있죠. 관광지라 했지만 일반적인 관광객들보다는 대학생들의 MT 장소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자체는 인기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버는 돈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제 경험, 사연의 끝맺음을 맺었으니 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엄청 오래된 제 과거사부터 말해야 할 것 같네요. 그게 제가 젊을 때 이야기였으니 지금으로부터 27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전 경기도 외곽 관광지 지역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이른 나이부터 제가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노름판에 집안을 팔아먹고도 집에선 당당했던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망나니 짓을 했으니 집에 붙어있을 여자가 없겠죠. 맞아요. 제 어린 시절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저를 놔두고 도망을 가셨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 과거가 될 줄은 당시 꿈에도 몰랐는데 어린 제가 눈을 뜨니 어머니는 없어지고 그런 어머니 찾겠다 아버지는 한동안 난리가 나고 그래도 다행히 책임감으로 절 받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했던 가게도 사실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였거든요. 어떻게든 절 돌봐준 값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었죠. 그때였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난 시기가 말이에요. 당시 남자친구는 대학생이었는데 할머니 가게 근처로 흔히들 말하는 MT를 왔던 사람들 중 하나였죠. 저희 가게에 들린 건 MT의 뒤풀이 때문이었는데 저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다면서 그 뒤로 매주 찾아와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20대 꽃다운 나이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주고 어떻게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됐죠. 아무래도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첫 연애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왔는데 이상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만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린 나이였어도 남녀가 유별하단 이야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일찍이 듣고 자랐던 터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정말 손만 잡고 있을게. 나 못 믿어? 전 남자친구의 말을 굳게 믿고 하룻밤을 보내게 됐죠.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띄우자고 사온 술을 마시고 그 뒤로는 기억이 끊겨 제대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분위기상 제가 남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 같더군요. 처음엔 정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횡설수설하며 남자친구를 닥달했어요. 우리 어쩌면 좋아.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잡고 자겠다면서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둘 다 취해서 한 일인데 뭘 어떡하겠어. 그리고 우리 연인 사이인데 뭐 어때? 둘 다 성인이기도 하고. 그래도 나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교육 탓인지 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허둥지둥하면서 어떡하냐 발을 동동 구르자 남자친구는 그런 제가 귀엽다는 듯이 웃으면서 연인인데 괜찮잖아? 하며 절 진정시켜주려 하더군요. 당시에 어렸던 저는 그대로 귀엽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넘어가려는 남자친구에게 설득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 하룻밤으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전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연락을 계속 기다렸어요.
얼굴을 보면 아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룻밤 보내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곤 뚝 끊겼고요. 그제야 깨달은 거죠. 그 남자의 하룻밤 노름에 내가 이용을 당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도저히 어른들 눈을 속이기도 힘들다 싶은 그때 저는 서울에 산다는 남자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어느 학교에 몇 학번 무슨 과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의 옆에는 새초롬한 여대생이 있었는데 딱 봐도 그 분위기가 둘이 사귀는 사이인 것 같았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알지? 잠깐 얘기 좀 해. 사람 많은 곳에서 말하기엔 당신도 좀 찔리는 구석이 있을 거잖아? 제 말에 옆에 있던 여대생은 무슨 일인데? 뭐야 저 여자 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지만 남자친구의 시선은 조금 나온 제 배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순히 저를 따라와 주더군요. 그래서 말했죠. 그간 임신을 했고 당신 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믿지 않을까 싶어 챙겨온 초음파 사진도 내밀었습니다. 당신 아이야. 당신이랑 술 먹고 기억 못하던 그날 생긴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나한테 연락하기만을 기다리다 내가 이렇게 찾아오니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아? 그 사진을 보던 남자친구는 그래도 제 자식이 제 뱃속에 있다고 하니 책임을 지겠다 하더군요.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만 혼자서는 아이의 뒷바라지를 할 수 없으니 집에 저를 소개하겠다 데려갔는데 저의 존재를 몰랐던 시부모는 난리가 났고 남자친구가 3대 독자였던 터라 저희 집 배경을 들은 시부모는 더더욱 헤어지라고 난리가 났죠.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정식으론 시부모가 아니지만 편의상 일단 시부모라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애랑 살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너 혹시 얘 자식도 아닌 걸 가져다 얘 책임이라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뱃속의 아이, 제 아이가 맞을 거예요. 저랑 만나기 전에는 남자도 몰랐던 사람이라고요. 시모와 남자친구는 저를 가운데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부모는 그 동네 유지로 아버님은 판사였고 남편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며 시부의 뒤를 잇겠다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집안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이 대단했죠. 다만 이 둘이 알지 못했던 건 남자친구의 양심이었던 거예요. 시모는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남자친구의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엄마, 장차 내가 정치인이 될 사람인데 내 핏줄 하나 보살피지 못해서야 되겠어? 제 뱃속의 애가 네 핏줄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넌 어떻게 그런 결정을 간단히 내린다 하는 거니?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나중에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되잖아. 혹시나 이 사람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엄마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일단 내 아이라고 하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 본인이 사람 하나 제대로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나중에 국민들을 대표할 정치인이 될 수 있겠냐며 안 된다는 시부모의 앞을 가로막아 선 거죠. 3대 독자인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니 시모도 이후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내걸었죠. 그렇담 시기든 혼인신고든 간에 애는 낳은 후에 결정하자. 너도 그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의심 가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얘를 우리 집 며느리라 인정하기엔 좀 힘들구나. 자기 부모의 말을 반발한 셈이 된 남자친구는 이런 시모의 조건을 수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한 번은 이겼으니까 저 말만큼은 저들이자고. 그래서 저는 며느리도 손님도 아닌 그저 그 집안의 객식구가 되어 지내게 됐습니다. 당연히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죠. 어쨌든 아이를 뱃속에 가진 채로는 어렸던 제가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 생각하며 악을 쓰더라도 버티자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뒤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시모는 남자친구가 학교를 가서 없는 시간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객식구가 달갑지 않다는 식으로 말이죠. 근본도 없는 년이 우리 아들 출세길 막으려고. 거머리 같은 년. 역시 그 뱃속에 우리 애 아니지? 솔직히 말하지 못해?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고요. 거기다가 매일같이 머리채를 잡고 제 뱃속에 있는 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아주 난리를 쳐댔죠. 그러다가 하루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시모의 행동이 들켰는데 뜻밖의 남자친구의 행동을 볼 수 있었어요. 얘, 내 자식 베고 있는 사람이야. 핏줄한테 그러고 싶어? 게다가 이젠 나랑 부부가 될 사람이라고. 처음엔 책임감이 없던 사람이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도 시모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지켜주고 보듬어주더군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전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로 나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런 좋은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집에서 끙끙대다가 제 편 하나 없는 이 집안의 유일한 내 편인 남자친구가 돌아오자마자 남자친구를 붙잡고 기절을 했죠. 그렇게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배가 홀쭉하더군요. 맞아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 있는 동안엔 힘들고 슬퍼서 아무 생각도 없이 울기만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이라 들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시모가 제게 아이를 위한 보약이라며 건넸던 게 생각이 났고 저는 시모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럴 리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죠. 사왔다던 보약은 태어나니 집에 하나도 없었고 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니 몰아갈 수도 없는 상황. 저는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모에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시모란 사람은 본성을 숨기지도 않고 이제 저를 대놓고 못살게 굴더군요. 특히나 정말 힘들었던 건 아직 회복도 다 되지 않은 저더러 집안일을 하라 시킨 거였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 뭐라도 좀 눈치껏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사람을 시키게 만들어. 말 나온 김에 이불 좀 빨자. 역시 이불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빨래해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 이거 다 손빨래 해놔. 시모는 집안 이불을 다 꺼내다 저에게 손빨래를 시켰어요. 이 집에서 남자친구 말고 유일하게 저를 생각해주고 저와 친하게 지내주던 가정부 아주머니는 원래 이불은 세탁기 돌려도 되는데 괜히 부려먹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다며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셨어요. 에휴, 아가씨, 왜 이 집안에서 꼭 살겠다 일이 붙어있어. 이 집 사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는 게 건강에 더 좋을지도 몰라. 어떻게 애 때문에 힘든 사람을 이렇게까지. 제 옆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던 가정부 아주머니였지만 제 곁에서 일을 도와주려는 신용만 해도 시모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시킨 일은 다 하고 거기서 노닥거리는 거예요? 그 일은 걔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당장 와서 이거나 좀 도와요. 기껏 과일 하나 깎고 있으면서 가정부 아주머니를 불러서 도우라는 시모였죠. 이렇듯 온전히 저를 괴롭히기 위해 시모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게다가 소미불을 손빨래하면 좀 무겁나요? 집안 모든 이불들을 그렇게 빨래를 하려니 몇 날 며칠이 걸렸죠. 이렇듯 시모가 시킨 일을 하고 나면 골병 들어서 알아눕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일하는 동안 남자친구란 사람은 안 막아주고 뭐 했냐고요? 하필이면 학교에서 교류 학생인지 뭔지 그걸로 한 달 동안 외국에 잠깐 나가게 되었거든요. 이게 교수 추천으로 가는 거여서 남자친구가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아픈 저를 두고도 한사코 미안하다고 다녀와서 본인이 더 잘하겠다 하고 나간 거였죠. 하지만 전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그 집에서 있을 수 없었어요. 시모는 온갖 이유를 붙이면서 난 너 같은 애랑은 같이 지내기도 싫다 하면서 맨발로 절 쫓아냈거든요. 다행히 수중에 그간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에 단칸방이라도 구했지 안 그랬으면 밖에서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할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 많이 속상해하실 게 두려웠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하고 남자친구 찾아 서울에 와서는 이렇게는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서 지내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볼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가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찾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 집안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어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잊어야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찾아와서는 저에게 사죄를 하고 저를 보살펴줬어요.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이 거기서 생겼죠. 귀하신 3대 독자가 해도 안 들어오는 단칸방에서 가끔씩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고 저는 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시부모님께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 후에는 전보다 몸가짐을 더 조심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한번 아이를 잃었던 적도 있었으니 자궁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20주 차쯤에 아이 성별을 알게 됐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더군요. 이제는 안전한 기간이다 싶어 시댁에도 용기를 내어 아이가 생겼고 아들이라 전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손자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잘 보살펴주마. 우리 귀하신 손자를 그런 병균 특실거리는 곳에 놔둘 순 없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의심쩍긴 하나 일단 남자친구도 괜찮다 하니 같이 들어가게 됐죠. 처음 왔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줬던 혼인신고도 하게 됐고요.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시모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기보다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전과 같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보험은 꼭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혼인신고였죠. 시모는 정말로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아무 군말 없이 저희의 혼인신고를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시모는 본인이 했던 말대로 저에게 공주 대접을 해주더군요. 그 덕에 저는 뭔가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다른 태도, 거기에 혼인신고까지 더하니 이제 정말 이 집안 식구가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진 거죠. 게다가 평소라면 욕부터 했을 사람이 제가 한여름에 딸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그 먼 길을 다녀서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했다는 딸기를 한아름 사서 들어오지 뭐예요? 남편도 본인 일이 바쁘기도 하고 이 한여름에 딸기를 어디서 사오냐 했는데 말이죠.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랬다며? 이거 지방에서도 알아주는 딸기야. 어서 먹어라. 이러면서 제 배를 보고는 장손이 뭐가 되려고 이 한여름에 구하기 힘든 딸기를 찾아달랬을꼬 하며 아주 싱글벙글이었죠. 그럴 법도 합니다. 남편이 3대 독자였으니까요. 남자가 귀한 집안에서 제가 떡하니 장손을 가지게 되었으니. 저는 그런 시모의 친절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손귀한 집에 대이을 아들도 낳아줬겠다. 남편과 딱히 큰 균열이 있는 것도 아니겠다. 하지만 제 예상은 언제나 그렇듯 비껴가 버리더군요. 시모는 제가 아들을 낳자마자 애만 놔두고 집에서 꺼지라며 아직 회복도 못해 병원 침대에 있던 저에게 이혼 소장을 던졌습니다. 저도 이젠 참지 않았죠.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여보도 뭐라 말 좀 해줘요. 나 당신 아들 낳아준 명실상부 당신 아내잖아. 당신 그냥 엄마 말 듣는 게 좋을걸?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면 됐잖아. 내 아이 낳아줬으니까 고맙고 그 사례는 톡톡히 할 테니 엄마 말처럼 그냥 이혼 받아들여. 당신한테도 나쁜 이야기는 아닐걸?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동안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도 저에게 그냥 자기 엄마 말을 들으라고 하니 말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고 입을 다시 열었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고 당신 입만 맞춰줄 줄 알았어? 학교에서 그때 봤던 여자 알지? 걔도 내 애 가졌거든. 그러니 그쯤에 나도 이러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 저를 만나고 있음에도 동시에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그것도 본인과 같은 정치학과 학생. 그런데 그 친구도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리곤 말을 덧붙였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린 정치할 집안이야.
그 집안은 이미 정치에 발이 넓은 사람이고. 그러니 어쩌겠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 미래를 위해서도, 내 아이를 위해서도. 날 사랑한다면 보내줄 거지? 그 친구는 정치하는 집안 딸이라고,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래야 본인 미래에도 좋을 거라고, 본인을 사랑한다면 보내달라고 그러더군요. 거기에 제 아이도 저 같은 사람보다 격에 맞는 사람이 부모인 게 더 좋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쪽 집안도 본인과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하면 막말로 너한테 큰일이 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핏줄을 가진 저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저를 시댁에 데려왔던 남편이 그 집안에서 결혼으로 압박을 넣었는지 별볼일 없고 힘이 없는 저를 내치더라고요. 그래요. 선택을 해야 했겠죠. 그는 저와 그 집안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거고 결과는 금방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어. 왜 당신이 당연히 아이를 키울 거라 생각해? 엄연히 나도 아이의 부모야. 나도 아이의 양육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 아이마저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소리를 냈지만 오히려 시몬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우리 장손 너 같은 꼴로 만들려고? 그래, 네가 우리 집안을 나가면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랑 얘가 하는 말 듣고 얌전히 있어. 애는 우리가 잘 키우마. 그러면서 억지로 아이를 제게서 뺏어갔죠. 그리곤 제 통장에 제 허락도 없이 돈 5천만 원을 넣어주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도 받았으니 이제 합의는 본 걸로 생각하마. 설마 우리야 법적으로 뭘 해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너도 바보가 아니라면 알 것 아니냐.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내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냐? 전 그런 심호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판사에 법적으론 저보다 빠삭할 사람들을 상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래도 제가 안타깝긴 했던지 남편이란 놈이 매달 생활비는 지급하겠다고 저보고 그냥 순순히 물러서라 하더군요. 남편의 이런 조건이 마땅치 않았는지 시모는 저보고 대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들을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 뒤로는 말 그대로 그 집에서 쫓겨났죠. 시모랑 남편이 쥐어준 5천만 원으로는 할머니의 암 치료를 했습니다. 결국 다 포기하고 돌아간 저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할머니가 그대로 쓰러지셨는데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인가 봐요. 그렇게 할머니까지 보살피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남편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감은 있었는지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잘 줬어요. 하지만 1년 뒤 남편이 저한테 갑작스럽게 양육비를 안 준다며 소송을 건 게 아니겠어요? 뜬금없는 소송에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앞서 말했듯 그 집안이 법조인 집안이라 저는 함부로 덤빌 생각도 못했고 그저 속절없이 양육비를 주게 되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으로 매달 양육비를 뜯겼어요. 전 없는 살림에 더 어렵게 됐죠. 그래서 대놓고 전 남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집에 남편과 같이 산다는 그 여자가 있든 말든 그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거든요. 양육비 받아가고 싶으면 아들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양육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저한테서 양육비 받아갈 생각이면 당신들도 합당한 조건을 내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손자를 네가 왜 봐?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난리통을 부리는 탓에 내가 유학 보냈다. 네? 그 어린애를 유학을 보냈다고요? 누구랑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남편 전부 이 집에 있는 거 다 아는데 대체 누구랑 보냈냔 말이에요. 그건 네가 알 것 없잖니? 우리 집안은 말이다. 너 같은 거렁뱅이랑은 달라. 집에 애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얌전히 꺼져. 그런데 이것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들을 유학 보내버렸다고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전 그렇게 제 꽃다운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실랑이가 오가는 사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전 할머니의 가게를 이어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쫓겨나고 20년이 좀 안 되었을 무렵 이제 막 성인이 된 듯한 학생 하나가 혼자 가게에 찾아왔더군요. 음식을 시켜서 줬는데 통 손도 안 대고 그저 저만 쳐다보고 있길래 뭐 필요한 게 있나 싶어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학생 아직 성인 아니죠? 신분증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학생은 참 앳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성인인가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가게 특성상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에 혹시나 하는 신분증 검사는 덤으로 하려고 했죠. 제가 이런 질문을 건네자 제 말을 못 들은 척 가만히 있던 학생은 갑자기 품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더니 저한테 건넸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랐죠. 사진 속에 있던 사람은 제 전남편이었거든요. 제가 놀라서 그 학생을 쳐다보자 학생이 말했어요. 제 신분증 보여주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여기 사진 속 노진태 씨 아들입니다. 올해 19살이 되었죠. 당신이 버린 자식이 이렇게 커서 찾아오니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널 버렸다고? 아니 그보다 네가 그 사람 아들이라면 그럼 네가 너 유학 간 거 아니었니? 유학? 그런 거 보내줄 인간이었음 당신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보다 내 물음에 대답해요. 버린 자식이 찾아오니 기분이 어떠냐고. 제 물음에 아들이라 밝힌 학생은 화를 내며 말했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뭔가 맺힌 게 많아 보였습니다. 저보고는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냈다 하더니 이것들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 아이가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난 채로 저에게 버린 자식 운운을 하는 거겠죠. 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없자 아들은 저를 찾으려고 알바까지 해가면서 돈을 모아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찾아온 거라고 제 손을 붙잡더니 다짜고짜 이러는 거예요. 그쪽이 돈 때문에 나를 가지고 흥정했다면서요. 우리 집에서 돈 뜯어갔죠? 지금도 돈 뜯어내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새엄마가 거짓말로 날 속인 거냐고요? 답답하게 대답 좀 해봐요. 어이가 없었죠. 억지로 돈 쥐어줘 놓고 양육비 명목으로 나중에 돈까지 뜯어가던 인간들이 저를 아주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전시댁 인간들이 이 아이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한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그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너 잘 키워달라 양육비 보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 자식을 내가 누가 널 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그 집안 인간들이 나랑 널 만나지 못하게 어린 네가 유학 갔으니 찾아오지도 말라 그랬다고. 순간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자식에게 제가 본인을 돈에 팔아먹은 인간이 된 것과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이 외국에서 잘 지낸다 생각했던 과거가 한순간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죠. 이런 제 말에도 아들이 믿지 않는 눈초리를 보내기에 전 당장 집에 가서 증거를 찾아오겠다 했어요. 집에 갔다 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죠.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집에서 당했던 일들은 전부 보관하고 고이 모셔두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날만을 고대하며 말이죠.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던 아들 녀석도 제가 증거라며 내민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렇겠죠. 거기에는 당시 시모가 돈 5천 쥐어주면서 억지로 작성한 계약서 하나와 양육비 명목으로 소송당했던 것들에 대한 문서, 거기에 지금까지 그 집에 양육비로 보냈던 내역이 남아있는 통장들, 그 집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거기 들어있었거든요. 하물며 제가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려던 편지들까지 구깃구깃 들어있었죠. 여기 이 옷들이랑 장난감은 뭐죠? 이것도 내 눈을 속이려고 넣어둔 것들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장난감이랑 유아복들은 모두 네 생일 때마다 사놨던 것들이야. 유학 간 애라 볼 수 없다는 말만 하니까 상상으로 네가 얼마나 자랐을까 하면서 샀던 것들이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자 그런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들의 입에서 전시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상에 이것들이 저한테 말했던 호언장담하고는 달리 제 아들을 아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도저히 가라앉을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전 남편은 새장가까지 가서 딸만 셋을 낳았는데 앞서 들으셔서 아시죠? 제 전시모란 사람의 아들 집착. 그래서 그 새엄마라는 인간은 계속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했지만 딸만 셋을 낳은 거래요. 그 다음 시도는 전 남편이 사고를 크게 당하는 바람에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니 시도도 못했고 말이죠. 그러니 대를 이을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제 아들이 눈엣 가시였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든 제 아들을 못난 놈으로 만들고 본인 딸들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제가 당했던 이야기를 쭉 하였고 아들도 새엄마한테 본인이 당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제 자식은 동화에 나온 계모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더군요. 그래도 아들 사랑하는 시모가 무서웠는지 새엄마라는 인간은 시모 앞에서는 천사 저리 가라 했으면서 시모만 없으면 본인을 엄청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전 남편도 새엄마와 같이 제 아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제대로 혈통도 없는 놈, 너 때문에 내 딸들이 저렇게 무시당하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을 내놓은 자식 취급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해요. 그나마 시모만이 손자라고 먹고 입히고 키워주긴 했는데 그런 모습에 전 남편은 더욱 아들이 저를 닮았다는 핑계로 미워했다더군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어떻게든 현부인한테 아들을 보려고 그리도 노력했던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그러니까 엄마가 날 버린 거라 생각했어요. 집안 사람들도 전부 엄마 보고 자식 버린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면서 저한테 계속 그랬고요. 그래도 절 낳아준 엄마가 궁금했어요. 정말로 저를 버리고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진 않나. 그렇다면 절대 잘 살게 두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도 먹었거든요. 그간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건지 아들은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웃질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그 집안에서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버렸다던 친모를 찾겠다, 알바에 사람 찾겠다 무서운 것까지 찾아갔겠어요. 전 그런 말을 하는 아이를 단단히 안아주었죠. 거기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처가의 압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의 현 처가에서는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남편의 아들이란 존재가 곤란했을 거예요. 아들 하나 못 낳는 딸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그 새엄마라는 인간이 전 남편에게 얼마나 눈치를 줬던 건지 장차 정치인이 꾸민 전 남편은 정치 집안인 처가의 말을 잘 들어야 했을 테죠. 그래서 전 남편은 세부인이란 인간의 논총을 받으면서 아들을 함께 괴롭혔던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5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엄마 대신 복수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아들과 전시댁 눈을 피해 몰래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아들이 말한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그동안 아들과 함께 정말 많은 밑준비를 했죠. 아들은 그래도 전 남편의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를 잘해 로스쿨에 진학했고 그 어렵다는 곳을 3년 딱 채우니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러곤 바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더니 단번에 합격을 했죠.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장 기뻐한 건 전 시부모님이었어요. 대이을 자식이 뛰어나서 아주 기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손자가 본인들 뒤통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준비한 결과 아들이 제게 선물해준 첫 번째 복수는 바로 양육비로 준 돈을 뺏어오는 일이었어요. 법정에서 소송을 통한 건 아니었고 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아름아름 전 남편에 대한 정보들을 모은 덕에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었죠. 전 남편 놈은 전 시부가 무섭지도 않았는지 지 딸들을 위한 일이라며 3명 모두를 좋은 대학에 기부금 전형으로 보냈다 하더군요. 우스갯소리로 대학교 잔디 깔아주고 입학을 한 겁니다. 전 시부는 그저 손녀들이 좋은 대학 갔구나 해서 아무 소리도 안 했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전 시부가 본연의 실력이 아닌 이런 부수적인 요인으로 성과를 내는 일을 무척이나 싫어하거든요. 거기에 더해 새엄마라던 처가 쪽 정치 집안의 힘을 빌어 대학 교수들과 작당을 해 지 딸들이 우수하다며 몰래 해외 교환 학생까지 본래 우수한 학생들 중 선발해서 보내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데 중간에서 아들의 배다른 누이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로챈 거예요. 웃기게도 제 아들이 이걸 알게 된 일은 아주 손쉬웠고 말이죠.
지 엄마 아빠가 하던 것처럼 지독하게도 제 아들을 괴롭혔던 배다른 누이들이 제 아들에게 자랑하고 약올리면서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멍청하게도 이런 사실들을 술술 불었다 하네요. 제 아들 보고 너는 유학 같은 거 가본 적도 없지? 난 아빠가 학교 특혜로 간다는 교환학생 보내주기로 했거든. 너 같은 반푼이보다는 역시 우리들이 최고라는 뜻 아니겠어? 이런 비슷한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서 본래 선발되어야 했던 우수 학생들을 추려서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배다른 누이들의 편법 때문에 수혜를 못 받고 밀려난 학생들은 본인들이 왜 가지 못했는지 정확히 그 이유도 알고 있었더라 하더군요. 하지만 그래봤자 이제 겨우 대학생, 정치 집안과 판사라는 할아버지를 두고 있던 배다른 누이들에겐 제대로 된 항의를 할 생각도 못했다 합니다. 소송 같은 일에는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 정도의 뒷배를 둔 사람이니 승산이 없을 거란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아들은 그 학생들에게 열심히 설득을 했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친 그 사람들이 밉지도 않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결심을 굳힌 몇몇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대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교수님이 본인에게 직접 보냈던 추천서와 그간 오고 간 메일들까지 증거로 남겨두었다 하네요. 물론 내용은 이번에는 미안하니 포기하라는 것이었고요. 아버지가 그간 뒤로 이런 일들 손대고 다니셨다면서요? 할아버지한테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서 이런 비리 일어나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이런 일까지 벌였다는 거 아시면 가만두시지 않으실걸요? 아무래도 전 시부는 판사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부조리한 일을 가족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 당연히 전 시부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었죠.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 시부가 특히 이런 일들을 싫어하고 또 혐오한다는 것을 말이죠. 전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다더군요. 그래서 그간 받은 양육비 싹 다 돌려줘라. 당신들 양심이 있으면 그 돈 받을 수 없지 않냐 한 소리 했대요. 그러자 전 남편은 본인이 잘못했다며 고개 숙이고 사과를 했다 하네요. 물론 저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으니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했고요. 그래서 그 콧대 높던 놈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간 본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며 미안하다 말이죠. 하지만 복수가 이거 하나로 끝나기엔 그간 당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전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저지른 일 다 알고 있어. 그 더러운 집안에 내 아들 둘 수 없으니 아들은 내 성으로 바꿀 거야. 당신 집안 대를 내 아들이 이을 필요가 없지. 뭐? 무슨 소리야? 애가 지금 성인인데 무슨 이제 와서 성을 바꾸겠다고. 제발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당신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이유는 뭔데? 그리고 아들한테 이미 당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들었거든? 그러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어? 아들이랑은 이야기 끝난 일이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수습해. 우린 이미 마음 굳혔거든. 전 남편은 그것만은 안 된다며 사정을 했지만 이미 이것도 아들과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었거든요. 엄마, 할머니한테도 복수하고 싶지. 할머니는 대이을 사람이 중요해. 내가 엄마 성으로 바꿀게. 그러면 할머니 머리 잡고 쓰러지실지도 모를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복수가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장손에 대한 전 시모의 집착, 그리고 그 집착 때문에 일어난 새엄마, 아빠란 사람의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전 시부가 참 무섭기는 한가 보더군요. 알겠다고 바꾸라 동의해준 걸 보면요. 이렇게 전 남편의 동의를 받은 직후 저와 아들은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아들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시모는 정말 아들의 말처럼 머리를 부여잡으며 쓰러졌다고 하는데 참 건강도 하신지 쓰러졌다는 몸을 일으켜 절 찾아왔더라고요. 네가 진수 좀 말려보렴. 집안 대를 끊을 순 없지 않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니면 돈을 더 줄까? 진수가 우리 집안 대를 안 이으면 대체 누가 이으라고? 무슨 짓을 해도 전 진수 결정에 입 안 댈 겁니다. 그러길래 애한테 잘하셨어야죠.
애가 자기 부모라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귀한 장손이라면 대2일 자식이라고 그렇게 아낄 거면 처음부터 품에 안고 아무런 해코지도 당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셨어야죠. 전시모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 새엄마라는 인간과 전남편 놈이 얼마나 은밀하게 애를 괴롭히는 걸 숨겼으면, 그래서 마지막 복수로는 제 아들이 당했던 것들을 모조리 되갚아주기로 했죠. 어렸던 때부터 영리했던 아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모가 핸드폰을 사준 뒤로는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녹음을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아들이 좀 크고 나서는 본인 딸들까지 동원해서 아들의 안 좋은 소문을 학교에 내고 그랬다 합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고요. 아들은 처음 이런 소문에 휩싸인 뒤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고 다녔대요. 그 어린 것이 마음에 상처도 많았을 텐데 씩씩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에게도 증언을 하나씩 받아놨대요. 판사였던 전시부의 말버릇 중 하나가 증거, 물증이었는데 그걸 기억하곤 이렇게 모아둔 거죠. 이거 외에도 증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린 시절 학대로 소송을 진행해 아주 가볍게 이겼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던 전 시부모는 아주 뒤집어져서 새엄마란 인간에게 화를 냈죠. 그래서 아들과 저를 두고 사과를 하러 왔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볼이 홀쭉해졌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어른답지 못했어. 너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네 새엄마가 이리 말하는데 진순이가 좀 봐주렴. 얘도 이 할매 말에 속상해서 그건 너한테 못된 짓 했던 거야. 이제는 정말 그렇게 안 할 거다. 내가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할머니,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도 조금은 제가 집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있다는 거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만 사랑 주면 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럴 바에 제 친엄마한테 절 보내주지 그러셨어요. 아무튼 전 이제 이 집안하고는 연을 끊겠습니다. 2번 다시는 절 찾아오지도 마세요. 저는 아들 덕분에 아들 없이 지낸 20년 전 세월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저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이부자리와 밥을 해주면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간 해주지 못한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었죠.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6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본 적이 처음이라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죠. 아들은 모든 복수를 끝내고 지금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갔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 소식을 전해왔어요. 다른 선임들이 그래도 아들을 잘 챙겨준다고 걱정하지 말라 하더군요. 안 그래도 요새 군대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전 아들의 친가이기도 하고 해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조금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꾸준히 연락은 해오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아직도 전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아이고, 잘 지내고 있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했어? 그간 잘 지낸 건 맞지? 아휴, 요새 이 집안 분위기가 영 흉흉해서. 그래도 아들이랑 지내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나? 아들이 군대 가고 이리저리 바빠서 최근엔 제대로 연락도 못했는데 그래도 반겨주는 가정부 아주머니에 함께 밥 먹으며 전 시댁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전 시모는 전 남편의 현 아내, 그 딸만 셋 낳은 여자에게 글쎄 또 아이를 낳자고 설득한다 하더군요.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어디서 봤는데 불임인 남자의 몸을 샅샅이 뒤져 숨어있던 정자를 찾아내어 극적으로 인공수정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펄쩍 뛴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요. 그리고 본인 딸들이 어디가 어떻냐고. 똑같은 손주 아니냐면서요.
정말이지 아들의 환장한 집안이에요. 게다가 전 남편은 아들이 군대 가면서 보낸 편지로 모든 것을 알게 된 전 시부에게 팽당해서 지금은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하네요. 뒤를 밀어주던 전 시부가 손을 놔버리니 맨날 도련님 소리만 듣던 인간의 관계가 아주 작살이 나버린 건 덤이고 말이죠. 아무도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전 남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안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집안이라는 배경이 사라지니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전 시모가 2주 간격으로 찾아와 아들에게 성 바꿔줄 수 없냐 설득 좀 해달라 매달리는데 제가 미쳤겠어요? 그 콩가루 집안에 내 귀한 자식 보내게? 그래서 20년 전에 저를 내친 것처럼 저도 시모를 똑같이 매몰차게 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집안이랑 상종도 하기 싫고 말이죠.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애 가졌다 절 버리더니 그 벌로 딸만 셋 낳고 살게 될 운명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 이게 다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절 보살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도 버린 자식이지만 끝까지 키워주셨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봐줘서 고맙다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도 절 지켜주겠다 하셨는데 저와 제 아들이 고생하지 말라 이렇게 일이 잘 풀리도록 도움을 주신 거겠죠. 인과응보. 전 시댁 사람들은 모두 본인들이 뿌린 대로 받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사연을 들어주신 청자님들도 고운 마음 먹고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하나쯤은 더 찾아오지 않겠어요?